한국이라면 코웃음 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국을 체험한 그녀가 한국을 극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브뤼셀 EU 본부 12층 회의실에서 저는 디지털 전략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디지털 정부 혁신 사례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에스토니아, 덴마크, 핀란드. 예상대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던 중 이상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정부 혁신 분야에서 급부상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셸 국장님, 이 자료 확인하셨어요? 미셸 국장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부분 말인가? 한국이 디지털 선진국이라고 나와 있네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서구 문명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나라 아닌가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그곳에서 근무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그랬거든요. 클레어, 선입견은 좋지 않아. 선입견이 아니라 현실적 분석입니다. 그 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방 위주의 발전을 해왔잖아요. 미셸 국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2주 정도 현지 조사를 하고 와. 정확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주면 좋겠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회인가? 귀찮은 임무인가?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2002년 한국 주재 프랑스 문화원장으로 근무했었어요. 하지만 몇 가지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오셨죠.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고 서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어요. 한국에? 왜? 디지털 정책 조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냥 문화적 차이였어. 그들은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해하지 못했지. 아버지의 말투에서 지난 20여 년간 묻어두었던 상처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니까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경제 성장률, IT 인프라, 디지털 정보 서비스. 숫자상으로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전체를 알 수 없죠. 동료 마르코가 제 옆으로 왔어요. 한국 출장 간다며? 부럽다?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BTS 나라잖아.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행이라는 건 지나가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죠. 출발 전날 저는 한국에 대한 제 나름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외형은 화려해졌지만 내실은 아직 부족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도 서구의 것을 빠르게 도입한 것일 뿐 창조적 혁신은 제한적일 것이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자. 하지만 동시에 유럽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문명의 깊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스마트시티였어요. 자동화된 시설들,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너무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도 놀랐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제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더니 몇 초 만에 처리가 끝났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1시간씩 줄을 서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택시 타실 건가요? 공항 직원이 능숙한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앱으로 호출하시면 돼요. 더 편하실 거예요. 앱으로 택시를 호출한다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직원이 알려준 앱을 설치했습니다. 정말로 몇 분 만에 택시가 도착했어요. 운전기사는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처음 오신 건가요? 기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네. 업무차 왔어요. 어떤 일 하세요? 정부 정책 연구하는 일이에요. 기사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 그럼 우리나라 디지털 정보 보러 오셨구나. 정말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구청에 가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다 해결돼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QR코드 하나로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방 열쇠도 스마트폰이었죠. 첫날 저녁 명동을 걸어 다니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려고 했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려니까 점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카드나 페이로 결제하시면 돼요. 페이가 뭔가요?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모바일 결제는 있지만 여기처럼 보편화되지는 않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첫날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분명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마 겉모습만 화려한 것일 거예요. 실제 시스템의 깊이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디지털 정부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과장은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혁신은 2010년대 들어서부터예요. 김민수 과장이 보여준 자료들은 놀라웠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이 90%를 넘었어요. 프랑스는 아직 50%도 안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축할 수 있었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오래 기다리는 대신 일단 시작하고 계속 개선해 나갔거든요. 저는 의외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신중한 계획과 완벽한 준비를 중시하는데 여기서는 속도와 개선을 우선시하는군요. 시행착오도 많았을 텐데요.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그 실패들이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오후에는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한 빌딩 전체가 스타트업들로 가득했어요. 여기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저는 안내하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현실이 되는 곳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거든요. 한층을 둘러보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호텔방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분명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빠른 성장의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 깊이는 다를 거라고 여전히 생각했거든요. 셋째 날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빠르게 만든 시스템은 보통 허점이 많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시청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민 서비스 담당 부서에서 실제 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여줬어요. 이 시스템이 다운된 적은 없나요? 저는 이현주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백업 시스템이 즉시 작동해요. 그리고 다운 원인을 분석해서 더 강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이현주 팀장이 보여준 모니터링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담당자가 즉시 대응하는 구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현주 팀장이 오히려 저에게 물어봤어요. 보통은 시스템을 완전히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서비스를 시작하죠. 그럼 그동안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했더군요. 오후에는 한 대기업의 IT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삼성의 디지털 전환 담당자와 만났어요. 한국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어떤가요? 빠르죠.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적응력이에요. 박성민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적응력이요? 시장이 변하면 즉시 시스템도 바꿔요. 기존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거든요. 박성민 이사가 예시를 들어줬어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몇 개월이 걸렸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어땠나요? 2주 만에 전사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돌아가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정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프랑스 회사들은 재택근무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몇 개월씩 회의만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보안 문제는 없나요? 물론 신경 써야죠. 하지만 보안 때문에 혁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보안도 함께 진화시키면 되거든요. 저녁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를 방문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떤가요? 높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실패를 받아들이는 문화예요. 김영애 대표가 말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빨리 시도해보고 빨리 배우는 거거든요. 김영애 대표가 보여준 온라인 수업 영상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틀린 답을 해도 선생님은 격려하며 다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학생들이 틀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완벽한 답을 준비하고 나서야 발표하려고 하죠. 그럼 새로운 걸 시도하기 어렵겠네요.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불안한 시스템이 아니라 유연한 시스템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숨기거나 멈추는 대신 즉시 대응하고 개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브뤼셀의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예상보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마르코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유럽 방식이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신중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신중함이 때로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한국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시스템이 살아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적응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면 우리가 못 봤던 걸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네온사인들이 깜빡이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한국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현재의 모습만 봐서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전쟁기념관과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한국전쟁 전시관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0년대 사진들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더군요.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사람들, 파괴된 인프라. 70년 만에 이 정도로 발전한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안내하는 학예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거든요. 오후에는 IMF 금융위기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97년 당시 한국이 겪었던 경제적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겠어요. 네, 하지만 그 위기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설명해줬습니다. 어떻게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바꿨거든요. 실패를 숨기려 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결했어요. 연구원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IMF 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어요.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구 방식을 복사한 게 아니라 한국 상황에 맞게 변형했더군요. 유럽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더 신중하게 접근했을 거예요.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그랬다면 더 오래 걸렸겠죠? 맞아요. 속도가 중요했거든요. 빨리 신뢰를 회복해야 했으니까. 저녁에는 IT 업계 전문가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듣고 싶었어요. 초기에는 실패가 많았나요? 엄청 많았죠. 이진우 연구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들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패들이 있었나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할 때도 처음엔 엉망이었어요. 시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웠고 공무원들도 적응하지 못했죠. 그럼 어떻게 해결했나요? 사용자 의견을 듣고 계속 고쳤어요. 1년에 서너 번씩 업데이트했거든요.
이진우 연구소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한국의 접근 방식이 확실히 달랐어요. 유럽에서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면 몇 년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패가 두렵지 않았나요? 물론 두려웠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변화하지 않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조사해 봤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질병관리청에서 만난 김민지 팀장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응했나요? 일단 시작했어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즉시 대응했죠. 김민지 팀장이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실시간으로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정하고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바로 대응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진단키트 개발도 빨랐다고 들었어요. 네,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움직였거든요.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신속하게 승인해줬어요. 그런 과정에서 실패는 없었나요? 많았죠. 앱도 처음엔 불편했고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개선했거든요.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한 카페에서 젊은 창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나요? 저는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박준호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도 다시 시작한 이유가 뭔가요? 실패해서 배운 게 많았거든요. 두 번째는 더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다른 창업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실패하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기회를 놓치기도 하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유럽에서는 실패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 문화의 비밀이 궁금했거든요. 먼저 방문한 곳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였어요. BTS의 소속사로 유명한 회사죠. 한국 음악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마케팅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감정의 전달이에요. 최수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BTS의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감정은 전달되거든요. 하지만 가사를 모르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 않나요? 오히려 그래서 더 강력해요. 순수한 감정만 남으니까요. 최수정 팀장이 보여준 영상에는 전 세계 팬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브라질, 인도, 프랑스 팬들이 한국어 발음을 정확히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운 건가요?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힌 거예요.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배우게 됐죠. 저는 놀랐습니다. 프랑스 문화를 전파할 때는 항상 프랑스어부터 가르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어요. 오후에는 넷플릭스 한국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 사례를 듣고 싶었어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이유가 뭘까요? 보편적인 감정을 다뤘기 때문이에요. 김태영 콘텐츠 기획자가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생존에 대한 욕구. 이런 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공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적인 요소도 많지 않았나요? 맞아요. 하지만 그 한국적 요소들이 오히려 신선함을 줬어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거죠. 김태영 기획자가 보여준 시청률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94개국에서 1위를 했더군요. 유럽 콘텐츠와 뭐가 다른 것 같나요? 유럽 콘텐츠는 지적이고 예술적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감정적 접근이 부족할 수 있죠. 저는 뜨끔했습니다. 프랑스 영화들을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저녁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만났습니다. 한국의 1인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궁금했거든요. 한국 유튜버들의 특징이 뭔가요? 저는 물어봤어요. 진정성이에요. 이민호 크리에이터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하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럼 실수나 실패도 그대로 보여주나요? 당연하죠. 그게 더 재미있거든요. 사람들은 완벽한 모습보다 진짜 모습을 좋아해요. 이민호 크리에이터가 보여준 영상에는 요리에 실패하는 모습, 게임에서 지는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재미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꺼리지 않나요?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죠. 하지만 그럼 거리감이 생기지 않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에는 K-뷰티 업계를 조사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이 뭔가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의 박지수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피부 타입과 선호도가 다르거든요. 그럼 나라마다 다른 제품을 만드나요? 기본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조정해요. 중요한 건 현지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박지수 연구원이 보여준 연구 과정을 보니 정말 세밀했어요. 각 지역의 기후, 문화,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하더군요.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직접 가서 사용자들을 만나요. 설문조사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래요. 하지만 한번 제대로 파악하면 더 정확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접근이 글로벌 성공의 비결이었군요. 그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젊은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공감할 수 있어서 아닐까요? 20대 대학생 김서연이 대답했어요. 우리도 힘들고 외국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각 나라의 상황은 다르지 않나요? 상황은 달라도 감정은 비슷해요. 사랑, 이별, 꿈, 좌절. 이런 건 어디서나 같거든요. 다른 친구도 거들었어요. 유럽 문화는 좀 어려워 보여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어떤 면에서요? 너무 완벽해 보여요. 실수할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완벽함이 때로는 거리감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조화로웠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원과 몸짓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웃으며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글로벌은 언어가 아니라 감정으로 소통하는 거구나. 한국이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였어요. 2주차가 시작되면서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분석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을 방문했습니다. 70년 된 노포였어요. 3대째 이어온 차 전문점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한국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주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빠르기만 한 게 아니야.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 변하는 거지. 이봉수 할아버지가 차를 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거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야 해. 이봉수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차를 끓여오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온라인 주문 시스템도 도입하고 젊은 고객들을 위한 메뉴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전통을 지키면서 변화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변하지 않으면 사라져. 하지만 무엇이든 따라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할아버지의 말씀이 깊게 와닿았어요. 한국이 서구 문명을 무작정 따라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곳의 특징이 뭔가요? 저는 안내하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예요. 네이버의 한 개발자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코드를 짜려고 오래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만들어보고 개선해 나가거든요. 그럼 버그가 많이 생기지 않나요? 물론 생기죠. 하지만 빨리 찾아서 빨리 고쳐요.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 개발자가 보여준 개발 과정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매주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서 즉시 수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지 않나요? 네, 좀 더 신중한 편이에요. 하지만 그럼 사용자들이 오래 기다려야 하지 않아요? 저는 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는 홍대에서 젊은 아티스트들과 만났습니다. 인디 뮤지션, 웹툰 작가, 게임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었어요. 한국에서 창작 활동하는 게 어때요? 자유로워요. 웹툰 작가 정민지가 대답했어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플랫폼이 많아요. 한 곳에서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시도할 수 있어요. 다른 아티스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한 기회가 있고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유럽은 어떤가요? 좀 더 엘리트적인 것 같아요. 정해진 루트가 있고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여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창의성은 자유로운 실험 환경에서 나오는 거구나.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교육에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교육학과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정답만 찾으면 됐는데 지금은 과정이 더 중요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과정 말인가요?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요. 틀려도 괜찮다는 걸 가르치거든요. 김 교수가 보여준 수업 방식은 신선했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비판적 사고도 중요하게 가르치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건설적인 비판이어야 해요. 부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발전시키기 위한 비판 말이에요. 저는 유럽의 교육과 차이를 느꼈습니다. 유럽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지난 2주간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한강이 흐르고 빌딩들이 빽빽하게 서 있고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였는데 이제는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타워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그날 저녁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택시기사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은 어떠셨어요? 기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처음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외국분들이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한국을 잘 모르시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되죠. 기사님은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우세요? 기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힘들어도 계속 노력하는 거. 그게 우리의 힘이죠.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2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요. 브뤼셀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바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파리까지 가는 고속열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아버지께 제가 느낀 것들을 설명드릴까 하고요. 아버지는 파리 16구의 조용한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22년 전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그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순간이었죠. 클레어야, 어떻게 됐니? 내 보고서 때문에 한국이 주목받고 있다던데. 아빠,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했던 말들이 틀렸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무슨 말이냐? 한국은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해할 능력이 없었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때 그랬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판단만 했어. 아빠,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2002년이었지. 한국이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개최하던 해였어. 그때 한국은 정말 역동적이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그런데 뭐가 문제였나요? 내가 문제였어. 나는 프랑스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 한국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면 아직 미성숙하다고 생각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특히 언론과의 관계에서 실수했어. 한국 기자가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했는데 나는 당신들은
아직 국제 정치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지. 그 말이 신문에 나가면서 큰 문제가 됐어. 한국 사람들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나는 본국으로 소환됐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22년 전 한국과 지금 한국의 차이가 아니라 보는 관점의 차이였던 거예요. 아빠, 그때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한 거였어요.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래. 하지만 그때는 내 자존심도 상했어.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었거든. 하지만 아빠의 실패 덕분에 제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냐? 아빠의 경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신중하게 관찰할 수 있었어요.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거죠. 클레어야,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떤 나라냐?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미래를 실험하는 나라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나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디지털 정보, 스타트업 생태계, 문화 콘텐츠.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실패도 많지만 실패를 학습 기회로 삼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 그들의 그런 면을 봤다면. 아빠, 그때는 시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한국도 지금만큼 성숙하지 않았을 테고, 아빠도 지금처럼 경험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내 오만함은 변명할 수 없어. 오만함이 아니라 한계였어요.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한계를 인정하고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클레어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좀 편해진다. 그날 오후 저희는 생강변을 걸으며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22년 동안 아버지를 괴롭혀왔던 죄책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빠, 한국에서 만난 한 장인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실패는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이라고. 맞는 말이구나. 나는 그 이후로 계속 도망쳤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피했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저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용기를 줬구나. 실패한 아버지가 아니라 배우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봤어요. 완벽한 외교관 아버지가 아니라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는 평범한 사람으로요. 클레어야, 내 보고서를 읽어봐도 될까? 물론이죠. 하지만 아빠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일이니까요. 고맙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이야기도 해야겠구나. 다른 외교관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숙함은 자신의 실패를 숨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거라는 걸요. 파리에서 브뤼셀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아버지께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아빠의 실패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아버지의 답장이 금방 왔어요. 클레어야, 내가 내 딸인 게 자랑스럽다. 이제 진짜로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아버지는 실패했지만 나는 이해했다. 그리고 이해를 통해 우리 둘 다 자유로워졌다. 브뤼셀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EU 디지털 전략국 대회의실. 각국 고위 관료들이 모인 가운데 클레어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한국의 한계를 찾으러 갔습니다. 클레어가 차분히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유럽의 한계를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예상과 다른 시작이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선진국이 아닙니다. 디지털 민주주의와 공감 리더십의 미래 실험실입니다. 클레어는 화면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자료들을 띄웠다. 그들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첫째,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의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둘째,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고수하는 대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성을 택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반박했다.
그런 방식은 불안정하지 않나요? 오히려 더 안정적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직된 시스템은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클레어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셋째, 공감 기반의 글로벌 소통을 합니다. 서구적 가치를 강요하는 대신 보편적 감정에 호소해서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K-파푸가 드라마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우리 유럽의 가치와 전통도 소중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클레어가 단호히 답했다. 한국은 자신들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처음에 회의적 분위기가 점점 집중된 관심으로 바뀌었다. 넷째,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직접 실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 AI 윤리, 지속 가능한 혁신. 이 모든 것들을 현실에서 시도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미셸 국장이 핵심을 짚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레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다. 우리의 자만이 세계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충격적인 진단이었다. 서구 문명이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세계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스페인 대표가 어려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을 잃자는 게 아닙니다. 확장하자는 겁니다. 클레어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유럽의 휴머니즘과 동양의 공감 철학이 만날 때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표가 우려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문화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50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입니다. 클레어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다. 다음 세계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곳에서입니다. 한국은 그런 실험을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다면 미래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배우고 적응한다면 새로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울려 퍼졌다. 미래는 예상보다 더 동쪽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깊은 침묵에 잠겼다. 30여 명의 유럽 엘리트들이 모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신들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도전받는 순간이었다. 미셸 국장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했다. 그 박수 소리에는 인정과 당혹감, 그리고 새로운 각성이 섞여 있었다. 발표 후 독일 대표가 다가왔다. 충격적이었지만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현실이네요. 그날 오후 미셸 국장의 제안으로 클레어는 한국과의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었다. 저녁 무렵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클레어는 말했다. 아빠, 이제 정말로 이해한 것 같아요. 진정한 국제주의가 뭔지. 그게 뭐냐?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문화에서 배울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둘을 조화시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그래, 그거야. 이제 과거와 진짜 화해할 수 있겠구나. 한 달 후, 클레어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 창밖의 구름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진심에서 비롯된 존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겸허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이제 알았다. 미래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되며 자신은 그 만남의 다리가 되고 싶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여행이 시작되었다.